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버지, 전문시설에서 돌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혹은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나이 든다는 것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일상을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6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온 후에도 화분을 가꾸며 재활치료를 이어가는 분, 시력을 잃고도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 치매 진단 후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억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6분의 이야기는 나이 들미 결코 삶의 끝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혹은 부모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6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3세이신 김씨 할머니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죠. 병원에서 퇴원할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하는 걸 고려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자녀들과 갈등이 시작됐죠. 특히 큰딸이 적극적이었어요. 실제로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보고 상담도 받아왔더라고요. 어머니, 전문가들이 계시는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매일 찾아뵙고 주말엔 모시고 나올게요.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둘째 아들도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직장 다니느라 매일 찾아뵙기도 어려운데 하면서 걱정을 했고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죠. 요양원에 계신 친구 병문안을 몇 번 다녀오기도 했어요. 시설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40년을 넘게 살아온 이 동네, 이웃들과의 정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마침내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아직은 할 수 있다. 3개월만 시간을 달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요양원을 가겠다고요. 자녀들도 그제서야 제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김씨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생활을 설계하셨습니다. 먼저 집을 재정비하셨어요.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침대는 전동 침대로 교체했습니다. 목욕 의자도 구입하셨죠. 복지관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님이 주 3회 방문해서 2시간씩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남의 손을 빌린다는 게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자립의 한 방법이라는 거요.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김씨 할머니만의 재활운동 방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에게 인사를 해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게 다 재활운동이 되더라고요. 특히 마비된 오른손으로 물뿌리개를 들고 물을 줄 때는 정말 집중해야 해요. 처음엔 물을 다 흘렸는데 이제는 꽤 능숙해졌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1층으로 내려가 슈퍼마켓까지 걸어가십니다. 처음에는 10분 거리를 30분이나 걸려 가셨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어요.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도 찾아두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게도 파악해뒀죠. 이제는 혼자서도 장보기가 가능해요. 거스름 돈을 받을 때 오른손이 불편하니까 동전 지갑을 따로 만들어서 왼손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터득했고요. 김씨 할머니는 식사 준비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전기밥솥은 타이머로 맞춰두고 반찬은 한 번에 많이 해서 냉동실에 소분해 둬요. 장을 볼 때는 손잡이가 있는 카트를 끌고 가서 무거운 것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요리할 때는 식탁에 앉아서 하는데 채소 다듬기부터 양념하기까지 모든 걸 앉아서 할 수 있게 주방을 재배치했죠. 손이 불편해도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오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특히 뇌졸중 재활 운동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꾸준히 따라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스마트폰 다루는 게 어려웠어요. 손떨림이 있어서 실수로 엉뚱한 걸 눌러 당황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손주한테 부탁해서 화면을 크게 설정하고 자주 쓰는 앱은 첫 화면에 고정시켜뒀어요. 이제는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도 찾아보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지내요. 특히 음성 검색 기능을 알게 된 후로는 타이핑 없이도 검색이 가능해져서 정말 편해졌어요.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단지 내 산책을 하시는데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 동네에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서로 약속했죠. 매일 저녁 7시에 산책하기로요. 누군가 안 보이면 먼저 연락하고 아프면 죽이라도 끓여다 주고 작은 돌봄 공동체가 된 거죠. 특히 저처럼 뇌졸중 경험이 있는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신데 서로 재활 경험도 나누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의지가 됩니다. 김씨 할머니의 선택을 자녀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답니다. 아들, 딸들이 번갈아 주말마다 와요. 제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제는 신뢰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요. 살면서 가장 보람된 건 자녀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의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의 하루는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자녀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작은 딸은 바로 요양원부터 알아보더라고요. 아버지, 전문 의료진이 계시는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손떨림도 심해지실 텐데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큰아들은 본인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죠. 며느리도 동의했고요.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새끼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파킨슨병은 약으로 잘 조절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실랑이를 했죠. 결국 제가 제안했어요. 6개월만 내가 혼자 살아보게 해달라. 대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매일 일기처럼 기록할 테니 6개월 후에 판단하자고요. 자녀들도 마지못해 동의했죠. 그렇게 시작한 제 도전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1시간을 기다립니다. 약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첫 번째 운동을 시작하죠.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약 먹는 시간이요. 박씨 할아버지는 본인만의 일상관리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벽에 큰 달력을 걸어두고 매일 스티커를 붙여요. 파란 스티커는 약 먹은 시간, 빨간 스티커는 운동한 시간, 노란 스티커는 병원 가는 날이에요.
시각적으로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손떨림이 있어서 스마트폰 알람은 잘 못 맞추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파킨슨병 증상 관리를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걸을 때 자꾸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증상이 있어서 바닥에 테이프로 선을 그어뒀어요. 그 선을 따라 걸으면 덜 굳거든요. 또 문턱마다 형광 테이프를 붙여뒀죠. 파킨슨병 환자는 문턱에서 자주 넘어진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예요. 욕실 바닥에는 거친 매트를 깔아서 미끄럽지 않게 했고요. 식사 준비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아들이 사준 전기 압력 밥솥이 있어서 아침에 미리 예약해두면 점심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반찬은 요양보호사님이 주 2회 오셔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둬요. 전자레인지 사용이 어려울 때는 찬 것도 먹을 수 있게 무침 위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또한 사회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파킨슨병 환자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쓰니까 녹음기로 회의록을 남기고 집에 와서 천천히 컴퓨터로 정리하죠. 타자는 오히려 손글씨보다 쉬워요. 한 달에 한 번 모임 때마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세 번째로 만나볼 분은 인천의 이씨 할머니입니다. 이씨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자녀들 반응이 다 달랐어요. 큰아들은 즉시 수도권의 큰 요양병원을 알아보더라고요. 어머니, 거기는 치매 전문 병동이 있대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본인 집 근처 요양원을 강력히 추천했죠. 어머님,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예요. 퇴근길에 매일 들를 수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셋째 딸은 아예 본인이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전 그 어떤 제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니 자녀들이 저를 더 이상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직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은지는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한 달 내내 매주 말마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길을 잃으면 어쩌지? 가스불은 어떻게 하지? 약은 제때 드실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이 태산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하루는 제가 펜을 꺼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볼 테니 한번 보자 하고요. 시장 보기, 은행 업무, 병원 가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직접 계획을 세워볼 테니 3개월만 지켜봐 달라고 했죠. 그렇게 시작한 게 기억지도 만들기였어요. 이씨 할머니의 집 벽면에는 특별한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동네 지도를 크게 인쇄해서 벽에 붙였어요. 자주 가는 곳마다 다른 색깔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도 붙여뒀죠. 빨간 스티커는 병원, 파란 스티커는 마트, 노란 스티커는 복지관이에요. 매일 아침 지도를 보면서 오늘 갈 곳을 확인해요. 길을 잃을까봐 겁이 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일상생활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부엌에 있는 모든 서랍에 라벨을 붙였어요. 사진과 글씨를 같이 써서 찾기 쉽게요. 냉장고에는 언제 산 음식인지 날짜를 크게 써서 붙여요. 약통에도 아침, 점심, 저녁을 색깔로 구분해 뒀고요. 휴대폰에는 손주가 알람을 맞춰줘서 약 먹는 시간을 알려줘요. 특히 기억력 유지를 위한 활동들이 인상적입니다. 매일 일기를 써요. 글씨를 쓰기 어려울 때는 녹음을 해요. 사진도 많이 찍어두고요.
특히 새로 만난 사람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두는데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랑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적어둬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번째로 만나볼 분은 부산의 최 씨 할아버지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시각장애 1급이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10년 전 농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을 때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어요. 평생 목수일을 했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많이 절망했죠. 자녀들은 바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맏딸이 제일 적극적이었어요. 아버지, 시각장애인 전문 요양시설이 있대요. 거기 가시면 재활 훈련도 받으실 수 있고 같은 처지의 분들과 대화도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화재나 가스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요양원행을 강력히 주장했죠. 그때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자녀들이 저보다 한 발 앞서 제 인생을 결정하려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저를 위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시력을 잃었다고 제 의지까지 잃은 건 아닌데 말이에요. 요양원 견학을 몇 군데 다녀왔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제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평생 살아온 우리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환점은 뜻밖에도 손자에게서 왔어요. 중학생인 손자가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음성 명령으로 전화도 하고 버스 도착 정보도 알려주고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배워보실래요? 하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안했죠. 내가 기술을 배워서 적응해 보겠다. 4개월만 시간을 달라. 그동안 손자가 나를 도와주겠대. 안 되면 그때 요양원을 가겠다. 손자가 나서서 돕겠다고 하니 자녀들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최 씨 할아버지의 하루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알람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6시에 스피커가 날씨를 알려주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줘요. 스마트폰은 음성 명령으로 조작하는데 특히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 유용해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혼자서도 복지관에 다닐 수 있게 됐죠. 집 안 곳곳에는 점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손자가 점자 프린터로 뽑아준 스티커예요. 옷장에는 옷 색깔이랑 종류를 적어뒀고 부엌 서랍마다 무엇이 들었는지 표시해뒀어요. 양념통에도 다 점자로 써뒀죠. 처음에는 점자 배우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최 씨 할아버지의 요리 실력입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혼자 되니까 처음엔 막막했죠. 그런데 시각장애인 요리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배운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전자레인지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서 시간 맞추는 법도 배웠고, 인덕션은 음성 안내가 되는 제품으로 바꿨어요. 국이 끓어 넘치지 않게 하는 법, 재료 손질하는 법,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목수 일을 그만둔 대신 새로운 취미도 찾으셨습니다. 점토 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볼 순 없지만 손으로 만지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점토 공예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제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5번째로 만나볼 분은 대구의 송씨 할머니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기술의 도움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5년 전부터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손으로 물건 짚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때 큰딸이 눈물을 보이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이제 혼자 살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관절염은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둘째도 셋째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설거지하다 그릇을 떨어뜨리고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도 했으니까요. 자녀들이 알아본 요양원은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수중재활 시설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상주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연히 TV에서 스마트홈 기술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거다 싶었죠. 손주에게 부탁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녀들한테 제안했죠. 2개월만 시간을 달라. 내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보겠다고요. 송씨 할머니의 집은 이제 첨단 기술로 가득합니다. 거실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했어요. 불 켜줘, 불 꺼줘 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손가락이 아파서 전등 스위치 누르기가 힘들었거든요. 에어컨, TV도 다 음성으로 제어해요. 특히 좋은 건 로봇 청소기예요. 제가 직접 청소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로 청소가 되니까요. 주방도 많이 바꿨어요. 자동으로 뚜껑 열리는 쓰레기통, 손잡이 없이 살짝 밀면 열리는 서랍장. 요즘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싱크대 높이도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일하기 좋게 낮췄어요. 작은 아들이 목수랑 상담해서 맞춤 제작했죠.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생활을 크게 바꾸었답니다. 배달앱으로 장보기를 하니까 무거운 걸 들 일이 없어요. 약 먹을 시간에는 알림이 오고 병원 예약일도 알려줘요. 혼자 사니까 무슨 일 있을까봐 자녀들이 걱정했는데 CCTV도 설치하고 스마트 밴드로 제 활동량이랑 심박수도 체크할 수 있게 했죠. 물론 이런 기계들 다루는 게 처음엔 어려웠어요. 한 달 동안 손주가 와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죠. 종이에 써가면서 열심히 외웠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같은 아파트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답니다. 6번째로 만나볼 분은 전주의 정씨 할아버지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응급 상황이 잦았지만 원격의료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작년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때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요양원을 권했죠. 아버지, 다음에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옆에서 돌봐주실 분이 필요해요. 딸아이는 아예 울면서 매달렸어요.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또 쓰러지면 어쩌나 하고요. 요양원도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곳도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학병원과 협약을 맺은 곳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우리 동네가 좋았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나면 제 삶의 절반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주치의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원격으로 제 심장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체크하면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온대요. 혈압, 심박수, 부정맥 여부까지 다 볼 수 있죠. 마치 24시간 의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동네 이웃들과 비상연락망을 만들었어요. 특히 옆집 박 선생이랑은 약속이 있어요. 아침 8시에 제가 문자를 보내고 저녁 8시에는 박 선생이 문자를 보내요.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거죠. 1층에 사시는 청년은 제가 며칠 안 보이면 꼭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한대요. 식사와 투약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냉장고에 일주일치 식단표를 붙여뒀어요. 의사 선생님이 짜주신 대로 저염식으로 해서요. 매주 수요일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음 주 식단을 미리 골라서 주문해요. 약은 스마트 약통을 써요. 시간 되면 자동으로 약통이 열리고 알람이 울려요. 제가 약통 뚜껑을 닫으면 자녀들 핸드폰으로도 알림이 간대요. 물론 이런 기기들을 다루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로 고혈압 환자 운동법도 찾아보고 같은 병을 앓는 분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도 나눠요. 자녀들도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잘 지내실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씨 할아버지의 도전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비상 연락망을 만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서로 걱정하고 돌보는 작은 공동체가 됐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6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나이 들에 대한 편견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김씨 할머니는 뇌졸중 후에도, 박씨 할아버지는 파킨슨병과 함께, 이씨 할머니는 치매 초기에도, 최씨 할아버지는 시력을 잃은 후에도, 송씨 할머니는 관절염과 함께, 정씨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도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도움을 활용하셨죠. 기술의 도움, 이웃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삶의 주도권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 아닐까요?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를 거부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는 어르신의 바람을 불가능한 고집이 아닌 도전해볼 만한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포기의 과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6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혹은 부모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이나마 바꿔드렸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이 들미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을 선택할 권리는 언제나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